네, 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은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결국은 정치권 불참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땀내나는 현장을 더 찾겠다. 자, 오늘 주요 뉴스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 여야 원내지도부 원유철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가 아직 며칠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 국회가 중단되면 어떡하냐, 이거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여야 지도부가 어쨌든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겁니다. 법안 처리가 뭐 10,000건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3월 임시국회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먼저 잠깐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마 그 3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 일단은 쟁점 법안으로 볼 수 있는, 과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토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않았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기타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법안들 야당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될 거라고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 강경하게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이제 총선을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들께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메시지요?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 전국에 있어서 야당의 대표로 취임한 김종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경제를 파탄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정말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의 책임인지, 혹은 아니면 그동안 무수히 많은 기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야당에게 호소하면서 사실상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야당의 않은,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 네. 공세의 성격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논쟁의 장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권에서 야당 심판론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자고 하는 이 흐름과 뭐 맥락을 같이 하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거 국민으로 들어섰고,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의원들은 이미 선거 현장으로 달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의 여야 간의 합의의 정도를 봤을 때는 야당에서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없다라는 야당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그동안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지만, 현재 국회의장의 뭐 직권상정 거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과 이미 선거 국면에 돌입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국회가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월 임시국회 할 필요 없다고 차라리 합의를 안 하는 게 더 솔직하고 정직한 거 아닙니까? 네, 정직하죠. 그런데 일단은 여당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야당은 또 받지는 않을 수 없는 거죠. 안 될 왜냐하면 거 알면서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정치다? 그렇습니다. 배종찬 본부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3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 테러라는 키워드가 부각될 수 있는데요. 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또 주요한 법안으로 그렇게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북한이 또 다른 방법보다는 사이버 상에서의 테러 위협 자체가 현실적으로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서서 테러 오늘 방지법 군에서 또 사이버 테러 뭐 해킹 당했다고 하는 보도 이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사이버 테러에 대한, 지난번에 테러 방지법은 통과됐지만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 이게 여권에서 주장이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도 북한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관련 법안 중에서도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더 많은 관심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하자는 쪽이나 뭐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하지만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이런 제안이냐에 대해서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쪽이나 뭐 하여튼 계산은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각 정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당 쪽 말이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야권 통합 카드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좀 흔들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심야의 긴급 의총을 통해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야권 통합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한길 선대위원장의 입장은 상당히 결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도권 연대를 하지 않는다면 네. 호남 지역에서는 대결을 하더라도 수도권 연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감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절박감에 대해서는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다른 천정배 대표 그런데 지금 저 자막에는 네. 김종인의 제안이 진정성과 절박함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네요. 네, 자기는 그렇습니다. 절박함이 있는데. 네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제안하는 방식에서도 그렇고 네.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당의 대표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센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만일의 경우 진정성 있는 제안이었다면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김 교수도 김한길 위원장의 저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김종인 대표의 제안이 진정성이 별로 없었다.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을 담았지만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왔던 그동안의 정치적인 캐릭터, 그다음에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하는 방식을 보면 본인이 모든 이슈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그동안에 했던 방식을 봤을 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핵심은 역시 친노 패권주의를 확실히 청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한길 위원장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김종인 대표의 반응은 김한길 위원장의 그런 문제 제기를 일축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동안 내가 해온 거 보면 알 텐데 무슨 소리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 같이 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2차 컷오프에서 네. 일정하게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네. 구구하게 뭐 설명하기보다는 아, 그래요? 본인이 저는 좀 어떤 그럼 1차 실제적인 모습으로 컷오프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구체적인 증거,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그런 거를 김종인 대표가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누구도 반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요. 그러나 예.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그동안의 야당의 네. 이런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2차 그런 컷오프의 내용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용은 있을 것이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가 생각하는 내용들과 지금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내용들이 전체로 일치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이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김한길 대표가 정말로 그 후보 간 연대를 통해서 야권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이게 본인의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조금 전 우리 얘기를 다시 제가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네. 김종인 대표가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데 이 2차 컷오프를 통해서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를 상당 정도 청산했다고 주장할 만한 이런 그 컷오프가 나올 것이냐? 아까 제가 그 질문 드린 겁니다. 예.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굉장히 같은 궤로 저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2차 컷오프에서 분명히 김종인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동안의 성과를 저는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누구나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보여줬던 나름대로 친노 패권주의, 소위 말하는 운동권 문화를 청산했다고 할지언정 국민의당 입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김병민 위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2차 컷오프의 내용 중에 네. 친노 패권주의를 이 정도는 청산했다 할 만큼의 그 안이 나올까 말까? 적어도 국민의당이 제안했던 5명에 대한 전체적인 청산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성과를 냈다라고 할 정도의 성과를 보여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는 그 네.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주장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아까 김 교수도 그렇게 보셨죠? 그렇습니다. 예, 배종찬 본부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호남 민심이 먼저 반응을 해야 될 텐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 민심, 호남 유권자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친노 개파 혁신이 되었다고 받아들여져야만 국민의당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호남을 상대로 해서 호남을 또 지역으로 해서 타겟으로 해서 전반적인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많은 현역 다수들이 여전히 전북 또 전남 지역에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거 전체 근간을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요. 이게 뭐 발표는 했는데 서로 해석이 달라서 또 그거 갖고서 논란을 벌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예상은 됩니다만 어쨌든 배종찬 본부장은 친노 패권주의 청산 더구나 호남 지역까지 포함한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전망하셨습니다. 두 분은 어느 정도는 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고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지금은 인재영입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맡으면서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김상곤 위원장 주변 사람의 전언입니다만 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광주 북구 갑에 네. 대한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지역이 이제 강기정 의원이 일단 탈락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이 그쪽에서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라든가 김유정 의원 등이 강기정 의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전략 공천을 통해서 만회를 하겠다는 건데 네. 김상곤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었고 또 본인의 활동 무대는 사실 경기도였단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교육감을 2차례 걸쳐서 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본인은 이제 광주 1고 출신이고 광주 출신이라는 지역적인 출신은 있지만 사실은 선거에 투입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네,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안 하겠다고 했고. 안 하겠다고 정치라는 했는데 게 이런 겁니까? 그렇죠. 정치라는 거는 어떤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김상곤 위원장의 직접 입장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현재 하고 있는 이 전략 공천이라든가 다양한 흐름들을 보면 현재 본인들의 의사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전략 공천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파악하기로 만약에 상당히 그렇다면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빨리 입장을 정리를 해야죠.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게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데 불출마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출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지금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김 교수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그렇죠. 이 출마를 30이라고 한다면 불출마를 저는 한 70 정도 놓고 한번 판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예. 이게 뭐 가정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뭐 측근의 전원만 나오고 제안했다는 얘기만 나오고 막상 김상곤 위원장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출마를 전제로 뭘 논평을 요구하는 게 이게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김 교수가 약간의 가능성, 출마 가능성이 한 30%는 된다고 하면서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두 분 의견을 좀 짧게 듣겠습니다. 이 출마는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호남 민심이 나르샤 호남 민심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인데 혁신위원장 시절에 호남 민심의 환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혁신안 자체를 통해서 지지율을 견인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새정치 민주연합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공천된 인물이 호남 민지 육성, 호남 민심 복원이라고 하는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천 내용인지 아닌지가 또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호남 민심이 과연 김상곤 위원장 공천에 대해서 환영할 것인가 아닐까 이 점을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여지고요. 출마 가능성이 네네, 대신 있다. 예, 출마를 한다는 전제 조건은 결국은 그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던 당대당 통합이 아닌 사실상 수도권 연대로 방향 가닥을 좀 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김경진 변호사가 국민의당 후보로서 굉장히 좋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전략 공천으로 누군가의 자객 공천을 심었다라는 이유는 결국 나중에 가서는 당대당 통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장했던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을 하고 수도권에서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혁신이 사실은 칼을 휘둘렀는데 그리고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까지 맡았는데 그런데 그 불출마를 번복하고 출마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별도로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출마를 해도 과연 호남 그것도 광주에서 출마를 할 경우에 호남 민심이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당선까지 가겠느냐. 이 점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배종찬 법무자 그 문제를 아까 지적하셨어요. 네. 예, 두 가지 차원의 좀 차원이 다른 두 가지 문제. 예, 일단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국민의당 쪽 얘기를 좀 더 먼저 이 김종인 대표 얘기를 한두 가지만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구를 방문했어요.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즉각 컷오프에서 탈락한 직후 즉각 탈당한 이 홍일학 의원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구제라고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공천에서 컷오프가 된 사람을 구제해서 공천을 준다 한들 과연 대구 지역에서 홍일학 후보가
본선에서 이 재선 고지를 넘을 것이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정말 구제하려면 다시 비례대표를 줘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컷오프를 구제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혁신위가 수개월간 작업했던 거 그리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컷오프해서 그 밀봉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당 대표의 이 정치력 권한을 가지고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사는 했지만 과연 실행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행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번 기준에서 홍일학 의원에 대한 거는 사실은 다양한 정치적 고려가 되지 않은 아주 산술적인 그런 측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본인이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당무위의 정권을 이제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홍일학 알겠어요. 의원의 예, 그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혁신위와 그 자격심사위가 수개월간에 걸쳐 작업한 그런데 결국은 불과 며칠 만에 당대표가 이걸 번복해야 될 이 상황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무슨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좀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 차원에서 하면 좋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예. 선거 상황이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김종인 대표가 아무리 긴박해도 판단하고- 할 건 하고 가야죠. 네, 이런 걸 제대로 하는 게 선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면 좋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탈락됐을 때부터 백군기 의원이랑 마찬가지로 당에서 굉장히 잘못된 컷오프를 했다라고 보여지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차원의 해명도 필요하겠죠. 그 경우에 대구 민심, 경북 민심이 조금 돌아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대구 민심에 대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야당이긴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10%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김부겸 후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이 여론이 강력한 어떤 야권으로서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김부겸 후보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네. 홍일학 후보가 몇 되지 않는 대구 지역의 인재니만큼 그만큼 대구 민심을 달랜다는 점, 호남과 수도권 민심뿐만 아니라 영남 민심도 필요하다는 것이 김종인 대표의 어떤 좀 의중 또 포석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홍일학 후보를 뭐 구제해서 다시 공천을 줄 경우에 홍일학 후보가 당선될지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김부겸 후보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그렇습니다. 대구 민심의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는 확실히 상향식 공천을 주장을 했군요. 예. 그런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입장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비례대표가 상향식 공천하기엔 시간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한구 위원장이 보여줬던 거는 명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추진했던 상향식 공천을 뒤집으면서 나름대로의 컷오프 네. 전략 공천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는 현역들을 물갈이하겠다는 좋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직까지 그 어떤 명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도 상향식 공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이 상향식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오픈 프라이머리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정치 파동에 휩쓸리고 특히 뭐 비노, 친노 또는 비박, 친박 갈등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제도들의 도입 가능성이 무너지고 사실상 거의 전략 공천 또는 우선 추천 뭐 공천이라든가 이런 흐름으로 결국 당에 의해서만 당선 가능성이 결정된다는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좀 후퇴가 아닌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이한구 공관위원장. 그 시간을 누가 뺏었습니까? 국민이 뺏었습니까? 배 의장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죠. 네, 이게 너무 공천이 실망스럽다는 그런 여론 결과가 실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뭐 어느 당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왜 두지 못했는지, 왜 합의하고 좀 절충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 유권자들의 장탄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네. 이게 정치권을 짚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제 헛웃음을 웃게 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